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2년이 넘었습니다. 신혼으로 엄청 행복해야 될 시기이지만 제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결혼식 및 신혼여행 기간 포함해서 같이 지낸 날이 40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신혼집도 없고 아내는 처갓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가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대가족입니다. 무려 딸만 6명이 있는 딸부잣집입니다. 그 중에 아내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 100평이 넘는 2층 집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신이 없고 좁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처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심한 날에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자매들이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서로 옷도 빌려 입고 화장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다섯째, 여섯째 처제는 심지어 쌍둥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자만 7명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몇 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처갓집에 살다 보니 저도 거기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제 근무 보직상 또 해외 현장 근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처갓집에서 나와서 분가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께서 집에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다며 분가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갓집에는 여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도 그냥 쓰거나 방치하고 불편하게 살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마다 화장실 등 이것저것들을 고치고 무겁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하다 보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서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분가하는 것에 미루고 싶었는데 장모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큰 고민 없이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제들이 많다 보니 소위 말해서 퇴근하고 집안일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육아도 걱정 없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힘든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자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중간에 애매하게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심지어 그 싸움의 중심에 제 아내가 있어도 도망가야 합니다. 아내든 처제들이든 한번 삐지면 그때부터 집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내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희 신혼방이 2층에 있는데 쿵쿵거리기엔 아래가 장모님 방이고 저희 방 주변에 처제들 방이고 화장실도 같이 쓰기엔 관계 후 샤워 등 뒤처리 시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어젯밤에 언니 방이 시끄러워서 못 잤다는 둥, 자기도 외롭다면서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둥, 돌려가면서 장난을 치면서 말하지만 그 집의 사위로서 장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 듣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집이라서 편하게 입는 건 좋은데 속옷을 안 입고 다녀서 특정 부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티가 난다거나 샤워가운만 입고 처제들끼리 장난치다가 벗겨진다거나 벗겨졌는데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재빨리 입더니 이제는 이미 다 보지 않았냐면서 가리지도 않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솔로들 앞에서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산다며 자랑하냐고 욕만 먹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였으나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집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끼리만 오랫동안 살다 보니 저런 습관들이 생긴 건데 하루아침에 당장 바꾸라고 하기엔 처제들도 편하게 쉬는 집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변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중요 부위입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 신체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최대한 조심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밤 우리 언니는 홍콩 가겠네. 형부는 준비가 다 끝났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2살 된 아들이 있고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말 어린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이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아니 저 인간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제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서 참고 살았지만 정말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 20년 전 고등학생 때 친구네 집에 놀려 갔다가 그 인간을 처음 봤습니다. 나름의 큰 키와 친절한 매너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도 나름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인간까지 동네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인간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무조건 제 남자이어야 하고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아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좋아하면 그때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 시절이기도 하였기에 연애가 절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그 여자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반복하면서 나름의 연애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인간만 한 남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하였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저 때가 제 인생의 행운이 다가온 것이었는데 저런 남자가 없다는 잘못된 분석과 지금은 차였지만 언젠가는 내 남자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인간도 대한민국 남자이다 보니 군대를 가게 되었고 3개월마다 면회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니 저와 외박을 해서 그런 건지 나중에는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하고서는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정성과 노력이 있는데 제 진심을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의 친구 사이는 잘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인간이 군인일 때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피임해왔는데 만취를 하고 같이 모텔에 간 날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주었고 하루 정도 고민을 한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좋아해 준 것도 알고 아이도 생겼으니 앞으로 정신 차리고 평생 저와 아이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약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뒤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정신은 차리지 못했습니다. 싱글일 때처럼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했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 인간도 그 여자와 여러 번 사귀고 헤어졌어도 계속해서 좋아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한 약속과 말들이 있기에 마음도 정리하고 정신도 차릴 줄 알았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니 저 인간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임신 중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싸우고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를 생각하고 참고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곧 정신 차릴 거라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년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그년의 눈물 한 방울이면 온 집안에 있는 돈은 물론이고 본인의 간과 쓸개도 뺏어줍니다. 한 번은 인터넷 쇼핑몰에 현금을 충전해 두었습니다. 현금을 충전하면 10% 포인트를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기 분유와 기저귀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인간도 알고 있었는데도 그 돈을 찾아서 그년 생일 선물 사서 주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온 시절이 아까워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금요일에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간다면서 토요일 오후 늦게나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상 지방 출장도 외박도 많은 편이라 그날도 역시 근무 때문에 출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우고 TV를 보고 있는데 카드 문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땡땡 모텔에서 결제된 문자였습니다. 이제서야 숙소를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물어볼 겸 안부차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현장이라면서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를 하자면 끄는 것이었습니다. 모텔에서 카드 결제되었다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생각을 해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카드 문자에 찍힌 모텔을 검색해보니 그 인간은 강원도 현장이라고 했는데 파주에 있는 모텔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파주는 그년이 사는 지역입니다. 정말 눈이 확 떠졌고 남편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출장을 간다고 한 날에 그 파주 모텔이 결제된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이후로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성병이 걸려왔길래 물었더니 현장 근처 찜질방에서 자다가 찜질복이 좀 더러운 것 같았는데 그걸로 걸린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순수한 것인지 호구인 것인지 그냥 믿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찜질방 사용 기록은 없고 파주에 있는 모텔들 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급하다고 연락을 달라고 메신저를 남겼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이나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장거리 출장을 다녀와서 피곤하다고 좀 잔 다음에 하자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차에 내려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강원도 근처도 안 갔고 퇴근하자마자 그년이랑 놀다가 모텔을 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인간을 깨웠고 째려보는 그 눈깔 앞에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더군요. 출장을 거짓말이고 힘들다고 술을 한 잔 사주려고 만났는데 요즘 술집에서 늦게까지 마시지 못해서 모텔에 방을 잡고 술만 마시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그 인간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바지에 나온 편의점 영수증에 콘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며 콘돔은 피임용품이 아니라 안 주냐고 따졌고 혹시나 해서 산 것이라며 절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겼습니다. 결혼 이후에 그년하고도 몇 번 봤는데 술도 약할 뿐더러 조금만 취하면 남자한테 혀 꼬부라지는 소리 하면서 앵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절대 모텔방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낮에 아내인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술이 좀 취하니까 그 인간한테 앵기면서 온갖 꼬리를 다 쳤는데 단둘이 있는 모텔방에서 안 그랬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모텔 방문 기록이 있는데 매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시댁단체 메신저방에 관련 사진, 동영상을 올렸고 저희 집 단체 메신저방에도 올렸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빗발을 쳤고 오는 전화마다 이런 정황인데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이혼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애는 키웠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키우겠으니 그 인간 보고 키우라고 말을 하고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일절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부모님 연락은 받았지만 아이를 핑계대면서 다 용서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을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저보고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의 결혼은 끝이 난 거겠죠. 이만큼 참고 기다렸지만 결국 이혼이 답이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중반 싱글남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글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오니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외모도 거리에서 번호를 따일 만큼 괜찮은 편입니다. 게다가 직업도 전문직이다 보니 소개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 관리 및 노력의 결과물도 없이 저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노리는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만남의 끝은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런 상처들이 많아지다 보니 믿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만나고 잘 장가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에게 문제가 많아서 제 연애만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소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주변 지인들의 소개팅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여성분의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사진도 주고 직업 등 간단한 정보도 주고받는데 나이와 이름 외에는 그 여성분의 정보를 아무것도 받지도 않았고 제 정보도 안 받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주고받는 느낌과 매너가 중요하지 직업이나 외모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와의 소개팅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소개팅을 하면서 약속 시간보다 늦은 여자는 많이 보았어도 저보다 더 일찍 온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왔지만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녀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첫 소개팅을 하는 동안에 직업, 학교, 그 밖의 배경은 일절 이야기하지 않은 채 각자 살아온 이야기나 생각과 가치관 등 서로의 인성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가볍게 커피와 저녁 식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당연히 애프터 신청도 하였습니다. 두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에 저희는 서로를 좀 더 알아가 보면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둘 다 나이가 있기에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사귀기로 한 다음부터 그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도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보다 수입은 높았지만 사치도 없고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2살이나 어리고 키도 크고 날씬했습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미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첫날에 그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남을 지속하면서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난 이후부터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뜨거운 사랑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남자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지만 자기의 이런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녀가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알았다면서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 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늦게까지 놀고 같이 숙박업소에서 자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는 확신이 든다면서 주말에 그녀의 집에서 놀자며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설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들고 침대로 갔습니다. 부끄럽다면서 불을 켜지 말라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그때의 저는 사실 불을 켤 시간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거사를 치르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낮잠을 자다 보니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을 켜고 그녀를 깨우려고 이불을 치웠는데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문신이 한가득이었고 특히나 중요한 곳에는 누가 봐도 전 남자친구의 이니셜과 하트, 그리고 그녀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녀도 둘 다 30대 중반이기에 연애 경험도 있고 과거의 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이니셜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 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바로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이미 제 표정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문신을 지우려고 알아보았지만 비용도 많이 들지만 결국 일부 자국은 남는다고 해서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못 지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지난 과거의 남자를 잊지 못해서 못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문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타투이스트였고 오랜 시간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몸에 타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차단하고 완전 남남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 몸에 있는 타투들이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것들이 아니라 나비나 꽃들이어서 나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 남자친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제 마음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녀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서 다음 주에 같이 병원에 가서 이니셜 문신 지우는 것을 상담받기로 하였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라며 너무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동안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그 문신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니셜 문신을 지운다고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힌 그 기억들이 사라질지도 의문이고 그 밖에 다른 문신들이 과하지도 않고 예뻐서 남겨둬도 미관상 관계는 없지만 그녀가 그 문신들을 볼 때마다 전 남자친구를 회상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 갑자기 전 여자친구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는 상황은 어쩌다가 가끔씩인데 평생 자기 몸에 전 남자친구가 새겨준 타투들을 보면서 그녀가 전 남자친구 생각이 가끔씩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타투들을 보면서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눴던 것을 상상하자니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좋은 여자이고 당장이라도 결혼도 하고 싶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여자이다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질 정도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수많은 타투들이 엄청난 고민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고민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녀를 소개도 시켜주고 같이 여러 번 밥도 먹었기에 그런 타투들이 몸에 있을 줄 몰랐다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친구가 본 제 여자친구는 바람을 피우거나 타투들을 보면서 전 남자친구를 회상할 사람도 아니고 저를 엄청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저보고 그 타투들보다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말이 다 맞는 말인 것을 알지만 당분간은 제 머릿속에 각인된 생각들을 잊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그녀와 헤어지면 제가 평생 후회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올해 초에 3개월 정도 인턴을 하였지만 정직원이 되지 못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 및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에 학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깃집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나름 맛집이어서 손님도 많고 매장도 큰 고깃집이어서 정신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도 쳐다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계속하였지만 더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고등학교 여자 동창들이 고기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눈빛만 주고받다가 사장님 몰래 음료수 서비스를 몇 병 가져다 주면서 동창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여러 수다가 이어졌고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일이 끝나니까 근처에서 술이나 한잔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퇴근을 하고 근처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근황 토크는 이어졌고 제가 현재 상황도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동창들이지만 여자 동창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유독 한 친구만 일찍 결혼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아들도 한 명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도 취업하기 힘들었다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곧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 역시도 고맙다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면서 인사를 하는데 결혼을 했다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몰래 쪽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쪽지를 보았는데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친구들이 다 가면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쪽지를 늦게 봐서 다시 돌아오느라 늦었다고 하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조용한 데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면서 말 꺼냈고 사실 이미 술도 마신 상태라 딱히 카페에서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주문한 술이 나오고 한 잔 따라주며 마시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꽃다운 나이에 일찍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일단 휴지를 주면서 그만 울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녀 옆에 앉아서 안아주었습니다. 안고 나서도 한참을 더 울더니 급하게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다짜고짜 제 집으로 가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만 재워달라며 주사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좁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면서
결혼한 유부녀가 집으로 가야 된다며 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였더니 곧 죽어도 저희 집에 가겠다면서 잡은 택시에 저를 태운 후에 빨리 저희 집 주소를 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빨리 가자면서 재촉하셨고 결국 저희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택시 안에서 아까 같이 마셨던 여자 동창들에게 다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안 받거나 알아서 집에 잘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 들어온 그녀는 여기저기 뒤적뒤적 살피면서 빨래는 빨래통에 넣으라고 잔소리하면서 정리하고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하라면서 설거지하고 냉장고랑 부엌을 뒤집더니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터라 실컷 먹고 놀다가 가라고 하면서 저도 포기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죠. 새벽 2시까지는 마셨던 기억은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녀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태나 그녀의 상태나 제 방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밤새는 사고를 친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녀도 일어났고 잠시 당황을 하다가는 저를 안으며 일단 더 자자면서 저를 눕혔습니다. 저도 숙취도 있었고 주말 아침이기에 그냥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그녀가 저의 소중한 친구를 살살 약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면서 뒤돌아 누웠지만 그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에 거침없이 반격을 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전투가 끝나고 나니 오후 5시쯤 되었고 배도 고프고 해장도 해야 돼서 해장국을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집에 가라고 하였더니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갈 데가 없다면서 며칠만 더 신세를 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이면 아침부터 학원, 도서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였더니 괜찮다면서 사고도 안 치고 집안일 하면서 얌전히 집에 있겠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들어주었습니다. 뭐 사실 지난 전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기에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받지도 않고 수신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토라면서 또 술을 먹자면서 장을 봐왔고 그렇게 집에서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완전 오른 그녀는 제 옷장에 있는 속옷을 들고 자기 사진을 찍더니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자 집에 있다면서 오늘도 안 들어갈 거라고 문자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불이 나게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녀에게 따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라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날도 약 일주일 정도 제 집에 있으면서 술도 먹고 전투도 하면서 지내다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한동안은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각종 광고에 리서치까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그 번호도 휴대폰 번호라도 안 받습니다. 공부에도 방해도 되고 거의 99% 확률도 쓸데없는 전화이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제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리도 없고 고3 수험생 동생이 왔을 리도 없는데 도대체 뭔가 하는 걱정 반 긴장 반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잔뜩 화가 난 그녀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며 쏘아붙이는데 한 번도 너한테 전화 온 적이 없었다고 하자 제 핸드폰의 수신 목록을 보여주면서 여기 전화 와 있었는데 왜 안 받았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광고 등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하였더니 그래도 여러 번 전화를 걸면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온갖 성질을 내는데 미안하다며 화 좀 풀고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 나왔냐고 물었더니 너무 전화를 안 받고 도저히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하면 잘 받으라고 하면서 진하게 키스를 하더니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번호로 자주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녀가 유부녀이기에 더 이상 전투나 특별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나름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에 와서 밥 먹고 가라며 안 오면 도시락 싸들고 제가 있는 도서관으로 온다고 하길래 몇 번 그녀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마다 전투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집으로 부르는 횟수가 많아졌고 이젠 심지어 밤에도 부릅니다. 남편이 야간 근무라서 오전 10시는 돼야 온다면서 아르바이트 마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도 몇 번 갔습니다. 갔다가 남편이 올 때쯤 되면서 부랴부랴 그 집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현타도 오고 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저도 미쳤는지 자꾸만 그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남편에게 걸려서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 집에 그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녀 생각이 납니다.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6년 전 속도 위반으로 사랑하는 제 아들이 생기면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이프의 오빠, 즉 처남이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5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리도 멀고 하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상견례 날 처남댁이 될 분을 보았는데 저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뭐 저하고 만났던 여자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랑 헤어진 이유가 저 말고도 3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 3명의 남자 중 1명이 처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저와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가 전 여자친구 맞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끄덕거리자 그때 여러 사람이랑 바람나지 않았냐고 물었고 다시 한번 끄덕거렸습니다. 와이프가 다른 남자들은 정리하고 결혼하는 거겠지? 라고 물었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확인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의 행적에 대해서 알만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는 친구가 없어서 며칠이 걸려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직도 여러 명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임신을 해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이없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알아보았고 본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그날 저녁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게 헤어진 사이가 아니기에 다소 만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좀 더 자세한 사실을 알고 싶었기에 만났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난 후에도 여러 잡소리를 늘어놓길래 본론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두절미하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지켜주면 잠자리 파트너든 돈이든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변명 또는 사실을 듣고자 만나는 것이지 이런 제안을 받으려고 만난 것이 아니기에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자기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고 사정하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은 자기네 집안 분위기 알지 않냐면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종갓집이고 부모님이 동생도 아직 고지식한데 자기가 이렇게 여러 남자를 만나고 뱃속의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호적에서도 파이고 의절당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만났기에 집안 분위기를 알기에 그녀가 하는 말이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서까지 비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정리하였냐고 물었더니 정리 중이며 곧 다 정리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남댁은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상견례까지 한 상황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냐고 재차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대해서는 아내에게 전부 공유할 거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눴던 이야기를 모두 공유해 주었고 엄청 화를 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람을 습관처럼 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서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으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께서 손주가 생겨서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것도 충격을 받으실 것도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오거나 그 밖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면서 모르는 척 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면 그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내는 펄펄 뛰다가 처남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남은 거짓말이라며 저희 집에 찾아왔고 과거에 제가 전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및 최근 지인들과 연락한 내용들을 보고 나서도 믿을 수가 없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처남은 전 여자친구인 예비 처남 댁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별도의 인사 자리인 줄 알고 이쁘게 꾸미고 집에 들어왔지만 분위기를 보면서 상황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 이야기의 결론은 이 부분들 모두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준다면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제 아내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남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은 왜 빨리 결혼 준비를 하지 않냐고 걱정이십니다. 아내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처남에게 고민할 것도 없는 거라며 빨리 헤어지라고 독촉 중입니다. 게다가 전 여자친구인 예비 처남댁은 저한테 말 좀 잘해달라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머리로만 정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신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로 만났습니다. 대학 생활과 군대까지 잘 만나다가 취업을 한 후에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연애 후에 한 결혼이기에 처갓집 식구들과도 불편함 없이 너무 편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저희 집 식구들하고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함께 지내왔지만 아직도 아내와 같이 있으면 설레고 좋습니다. 그런 아내는 얼마 전에 막내 처제와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호칭을 부르니 처제이지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저하고는 친오빠 동생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현재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 처제와 같이 지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울리게 초등학생이었는데 결혼식 할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라서 그냥 학생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20살이 되어서 그런지 제법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첫날은 환영 파티 겸해서 같이 치킨에 맥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이다 보니 처제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얼굴이라도 보는 날이면 반가워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고마워하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쯤 지나서 아내가 회사 앞으로 왔다길래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하나 싶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아내가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막내 처제 때문에 속상해서 미치겠다며 보자마자 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신용카드 및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명품을 몇 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별 대수롭지 않게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한두 개 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더니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가 알바를 하면서 그것을 갚아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장인 장모님이 알게 되셨고 그러면서 아내까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룸 전세보증금 받은 걸로 일단 해결을 하고 앞으로 본인이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였더니 전세보증금으로 갖고 남은 돈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명품들이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으로 빼서 빚을 일부라고 갚아야 하니 아내에게 처제가 힘들다는 연기를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 같았으면 벌써 매와 사랑으로 인상을 다듬어 주었겠지만 결혼 선배님들이 절대 배우자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갚아야 할 금액이 적지 않기에 처갓집의 일부를 보태드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내를 달래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분과 분위기에서는 데이트를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일도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였습니다. 담당 파트장님께서 법인카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며 부르셨고 알만한 친구가 법인카드로 이렇게 백화점에서 마구 쓰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번 달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전산에는 이미 사용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급히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급하게 분실 신고를 하고 사용된 매장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개인정보를 거론하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여러 장의 경위서를 쓰고 그날은 바로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처제 방 주변에 오늘 갔었던 매장에 로고가 찍힌 쇼핑백들을 보았고 들어가서 영수증과 택을 확인해 보니 법인카드와 사용 금액들이 같았습니다. 바로 들고 가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한 개만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택도 뜯었고 이미 오염 및 사용 흔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사정을 말해보았지만 역시나 환불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처제는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고 아내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자 처제는 저한테 자기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나가면 어떡하냐며 화를 내었고 저도 모르게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왜 그러냐며 저를 말렸고 저는 처제가 내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서 이 상황에 명품 쇼핑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처제한테 며칠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언니와 형부가 처제한테 이 정도 선물도 못 해주냐며 처제는 따지기 시작했고 저는 처제가 법인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쇼핑을 한 덕분에 이미 여러 장의 격리서를 오늘 썼으며 잘못되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처갓집에 전화를 드렸고 지금 저희 집으로 올라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늦게 장인 장모님은 오셨고 처제는 보자마자 형부한테 따귀를 맞았다며 고자질을 하였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봤던 저를 아시기에 오죽하면 때렸겠냐며 오히려 처제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변상해 주신다고 하시며 회사에 가서 다시 잘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명품들을 중고샵에 전부 팔아서 당장 갚아야 할 금액들부터 처리를 하고 갚는데 부족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등 손해본 금액은 처제가 당장 직장을 구해 일을 해서 모두 변상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직장은 어떻게 다니냐고 처제는 반발하였고 인성이 그릇되었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처제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명품들을 처분할 수 있는 매장들은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및 장인 장모님도 동의를 하셨고 다음날 저는 연차를 내고 차에 명품들을 한가득 싣고 중고 매장에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가장 급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 및 아내 카드비를 처리하였고 일부 남은 금액은 4천만 원의 채무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처제는 속상해서 미쳐 날뛰었지만 가볍게 무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수도 적당하면서 도망도 못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끝자락에서 친구 부모님과 친구가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말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친구 녀석이 흔쾌히 수락을 하며 거처도 마련해 줄 테니 한번 같이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네가 너무 외진 곳이라 마을버스도 하루 한 번 오지만 그것도 타려 가려면 차가 없는 경우에는 걸어서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걱정은 하셨지만 믿을 만한 친구고 처제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 여동생도 있으니 아마 잘 적응하고 지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허락을 받고 며칠 뒤에 가족여행 가자며 처제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그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묵으면서 김양식도 체험해보고 일도 도우며 앞으로 처제가 할 일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날 처제가 차에 타려고 하자 여기 남아서 돈 다 갚을 때까지 일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휴학계를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엄청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가볍게 무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올라간다며 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생떼를 피웠지만 작업복을 주며 일을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니 일을 해야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제공해준다는 말에 오후부터는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현재는 그 친구와 처제가 사귀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고 이제 막 20살인데 벌써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금세 친해지고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저희보다 먼저 아이를 가질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제 처제의 명품 중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당한 저의 결혼 사연을 보내게 된 직장남입니다. 몇 년 전 퇴근하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차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제 차는 나름 파손이 심했지만 몸은 괜찮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주에게 내려보라고 손짓을 하였지만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이자 첫 차이기에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두들겼고 창문이 조금 내리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불렀고 조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려서 사과하고 안부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창문을 올리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보험사 직원이 왔고 원만하게 사고는 처리되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바로 앞이 집이기에 일단 사고 난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같은 빌라 주차장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고서는 죄송하다는 인사만 하고 빌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날은 그렇게 편의점에 라면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 먹고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여기저기 쑤시고 몸도 불편하였습니다. 집 앞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병원을 갈 생각으로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차 운전석 손잡이에 작은 쪽지와 함께 파스랑 약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어제 너무 죄송하다며 혹시나 몸이 아프실까봐 파스랑 진통제 사다 놓았다고, 초보 운전에 첫 사고라서 너무 정신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받고 나니 어제 내가 너무 화를 낸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를 수리를 맡기고 병원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차받은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는데 어제 그 사고차 운전자가 집 앞 카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 화낸 것도 미안하고 아침에 쪽지도 고마워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사과와 안부만 오고 갔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 운전자도 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교생으로 왔던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남고였던 저희 학교에서 교생 선생님을 안 좋아했던 애들이 없을 정도로 예쁘고 인기가 좋았던 교생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 저의 첫사랑이어서 설렜습니다.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정확한 나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정근 오게 되면서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 온 거라고 주변에 아는 지인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생 실습 나오셨을 때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날 커피를 마시며 교생 선생님인 줄 알게 된 순간부터 다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생 선생님도 저한테 조금씩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거절을 당했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풋풋하고 순수했던 고등학교 2학년의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고백을 한 것인데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학생으로만, 동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처럼 밥도 커피도 먹지 않았기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속만 끓이고 있을 때 선생님께 만나자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시간만 흘렀고 이제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며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며 다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해하자 선생님께서 결국 먼저 고백을 하셨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쓰여서 만나보기로 생각을 바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존칭도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쉽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존칭을 쓰며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아랫집에 살았던 저희는 매일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사랑도 나눴습니다. 그러다 과속으로 아이가 생기면서 양가 인사 한 달 만에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처음에 그때 그 교생 선생님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며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모두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속으로 저희에게 찾아온 아기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갑니다. 아직도 아내는 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며 억울하다고 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시 만나게 된 첫사랑과 결혼한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